오늘 제가 선택한 책은 오랜만에 다시 찾은 EBS 지식 채널의 지식이 시리즈입니다. 모두 7권까지 나왔고요. 오늘 제가 거꾸로 7권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방송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던 방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봐도 여전히 너무 좋아요. 특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이야기는 요즘 들어서 더 마음에 와닿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남겨두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에 첫 페이지 1.3cm의 권력, 선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투표용지 사이즈를 말하는 1.3cm. 당신이 수많은 촛불에 둘러싸여 있든 단 하나의 촛불만이 당신을 비추든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이 유일한 휴식인 당신에게, 이른 새벽 또 다른 일터를 찾아 나서야 하는 당신에게, 88만 원을 벌어서 55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 당신에게, 손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당신에게 주어진 가로 10cm, 세로 22.1cm, 똑같이 갖는 한 칸, 1.3cm의 권력. 당신의 소망, 당신의 믿음, 당신의 책임, 당신의 권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근사한 액자에 담긴 돌사진. 그 아래 적힌 한 줄, 집안을 말아먹을 철부지. 서울 으뜸 가는 갑부집 아들.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던 시절 기와집 10채값을 치르고 사온 낡은 그릇, 낡은 그림, 낡은 책. 1938년 서울 한복판에 문을 연 최초의 살인미술관 보화각. 고려청자, 조선백자, 추사 김정희에 의해서 겸재청선의 산수화,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도 그의 품을 떠나지 않았던 훈민정음 원본. 전 재산을 털어모은 국보 12점, 보물 10점, 서울시 지정문화재 4점. 간송의 수집품을 거론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한국 미술사를 논할 수 없다. 한국의 미를 지킨 수장가, 간송 전형필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공병우 타자기. 한국인 최초의 안과 의사이자 세벌식 타자기의 고환자인 공병우 박사. 내가 만든 공안과는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안과 병원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벌식 한글 기계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됩니다. 홀로 자취하며 필라델피아에 공병우 글자판 연구소를 설립하고 80 나이에 매킨토시 컴퓨터로 한글 세벌식 글자꼬를 개발하여 한글 프로그램의 세벌식 입력기를 완성한다. 서거 5년 후 우수 한글 글꼴상을 수상한 공한채.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뛰어남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평을 받습니다. 에피소드 8번째, 왕가리 마타이. 케냐의 작은 산골 마을, 남자 형제들이 학교에 간 사이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는 어린 소녀들. 아프리카 여성으로는 드물게 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동아프리카 여성 최초의 생물학 박사, 나이로비 대학의 첫 여성 교수가 된다. 고향으로 돌아와 목격하는 케냐의 현실, 땔감과 식수를 얻기 위해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만 하는 여자들, 어머니와 여동생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977년 그린벨트 운동 창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한다. 잘 키운 나무 한 그루당 3센트의 사례금 지급, 나무를 잘 가꾸는 법, 작물을 제값에 파는 법,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법,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법, 공동체 안에서 교육받고 의견을 나누는 여성들. 1989년 우루 공원 부지 매각을 발표한 독재 정부. 그녀는 등에 나무를 진 채 길거리를 행진한다. 이어진 외국인들의 투자 포기, 건설 계획 중단. 이어지는 구속, 가택, 연금, 폭행. 죽을까봐, 잡혀갈까봐 겁나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묻지만 나쁜 결과를 미리 상상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던지는 질문의 정당성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2002년 12월 케냐 총선 98%의 압도적 지지율로 국회의원에 당선. 39년 만에 막을 내린 독재의 정권. 부패하지 않은 정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정부, 환경이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주는 혜택임을 이해하는 정부가 없다면 우리의 운동은 소용이 없습니다. 2004년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나무들의 어머니, 왕가리 마타이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행동의 상징입니다. 내일 당장의 변화는 오지 않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분명 생깁니다. 작은 차이의 첫걸음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14번째 에피소드, 사람들이 왔다. 매일 아침 아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손가락 한두 개 잘리는 건 보통이죠.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한 그들에게 되돌아온 답변. 일하기 싫으면 돌아가라. 그러나 송금을 기다리는 고향의 가족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묵묵히 일하며 간신히 버틴 3년, 4년, 10년, 40년. 마침내 2007년 11월 그들이 고향을 찾아왔다. 40년 전 독일로 떠나던 우리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40년 전 독일로 떠났던 한국 광부 7,936명, 간호사 1,723명. 1963년부터 15년 동안 이들이 보내온 1억 153만 달러, 당시 수출액의 2%. 조국의 경제 건설에 고스란히 바친 청춘. 그러나 1973년 서귀파동에 이은 독일 경제 불황의 여파로 한국 간호사 17명이 집단 해고된다. 독일이 필요로 해 이곳에 온 우리는 필요 없다고 버리는 상품이 아니다. 독일 시민 1만여 명, 연대 서명. 결국 무기한 노동 체류를 허가하는 특별법 제정. 그래도 독일은 어느 정도 상식이 통했죠. 처음부터 노동조합 가입도 했고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도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독일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언어교육, 취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이주자 정책을 실시한다. 독일은 노동력을 원했지만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다른 나라에 그렇게 노동력으로 팔려나갔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싶습니다.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19번째 에피소드, 거룩한 기도. 반드시 두 사람을 구할 수 있기를. 국민 92.9%가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 소방관. 그러나 그들의 목숨값 생명수당 2만 원.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로 6명 순직 이후 5만 원으로 인상. 매년 평균 6명 순직, 300여 명 부상, 평균 수명 58.8세. 전국 3만 7천여 명 소방관들의 작은 소망, 낡은 사다리를 바꾸는 것. 소방 장비, 소방관 복지비 등 OECD 국가 평균 재정 부담률 67.7%, 대한민국 1.2%. 내 목숨을 잃으면 사라지는 또 한 사람의 목숨. 나는 기도합니다. 반드시 두 사람을 구할 수 있기를. 내 등에 업은 한 사람과 나 자신. 이 글이 실린 게 2012년이네요. 그로부터 1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별로 개선되지를 않았나 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했습니다. 그들이 꼭 살아오기를,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저 역시 기도해 봅니다. 21번째 에피소드, 훈맹정음. 1926년 재생원 맹화부의 조선인 교사, 조선 총독부에 편지를 쓴다. 우리 아이들은 이 중에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다른 나라 글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요구는 새로운 문자의 승인, 1921년 한글 창제 원리부터 연구, 초성, 중성, 종성이 혼동되지 않게
아이들이 손끝으로 읽기 가장 쉽고 편리하게 1926년 11월 4일 훈민정음 반포일에 최초의 한글 점자가 세상에 나온다. 훈맹정음. 이후 전국 앞 못 보는 이와 그들의 가족에게 드리는 또 한 통의 편지.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능숙한 목수는 굽은 나무도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맹아들을 위한 전국 점자 통신교육 실시. 죽기 직전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200여 권의 책을 접력한 한글 점자 창안자,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 송암 박두성. 이렇게 훌륭한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모르고 있을까요? 22번째 에피소드, 어떤 성직자들. 불교 비구니, 천주교와 성공의 수녀, 기독교 언님, 원불교 교무. 비록 종교의 문은 달리하였으나 함께 마음을 모아 종교 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나이다. 다른 머리 모양, 다른 옷, 같은 길을 선택한 수도자들의 모임, 이름하여 삼소회. 우리가 모인 것은 시대와 장소를 달리해 종교의 문이 열렸지만 신의 큰 뜻은 하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라 부르고 당신의 신앙은 무엇이오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묻는다. 신앙에는 신념과 존중 두 가지가 있다. 신념은 자기 종교에서만 가져야 하지만 존중은 모든 종교에 대해 갖고 있어야 한다. 달라이 라마가 삼서의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말 그대로 특정 종교의 절대성보다는 다양한 종교의 동시적 존립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이므로 특정 종교 역시 절대적 진리나 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종교에서의 가치 중립적 태도이기도 하다. 종교 다원주의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 유럽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면서 제국주의는 시작되었고 유일신교인 기독교는 서구 사회의 종교적, 사상적, 철학적 구심점이었으며 기독교의 전파와 서구 제국주의의 궤적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종교 다원주의의 전개는 기독교가 헤게모니를 잃어가는 노정과 겹칠 수밖에 없다. 이후 세상은 급속히 작아졌고 지구는 이제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 서로 다른 성별, 인종, 종교가 무작위로 뒤섞이면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일종의 자구책으로서 세계인의 애티튜드가 되었다. 24번째 에피소드, 공부 못하는 나라. 국가 경쟁력 세계 5위, OECD 주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중하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알파벳과 몇 가지 단어를 익히는데 1년, 1부터 20까지 덧셈 뺄셈을 반복하는데 또 1년, 손가락을 사용하든 발가락을 사용하든 구구단 같은 계산법을 미리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선행학습, 다른 아이들이 질문할 기회를 빼앗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짓이다. 그 교실의 아이들이 생애 처음 꼭 넘어야 하는 엄청난 자격시험, 자전거 면허증, 수영 인명구조 자격증. 지식만큼 중요한 건 안전과 여가다.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교육의 목표 아닌가? 한때는 주입식 국민교육 제도와 선진 학습법의 수출국이었던 독일. 그 독일이 키운 괴물, 전쟁과 우월주의. 역사의 반성으로 얻은 해답, 1등 다툼은 필요 없다. 우리 교실은 한두 명의 뛰어난 사고보다 모두의 깊이 있는 사고를 원한다. 2011년 카이스트에서 4명의 학생과 1명의 교수가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5명의 학생들이 자살했다. 2012년 1월 왕따 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했다. 계속되는 학생 자살의 원인으로 근대적인 교육 방침이 지목되는 가운데 2012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고스란히 기재하여 입시에 불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매우 근대적인 처방전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고스란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입시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는지를요. 25번째 에피소드, 최고의 개혁. 땅이 많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 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겁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땅이 있든 없든 백성이라면 누구나 짊어진 납세의 의무. 논 100개를 가진 최대감도 소장농인 김씨도 똑같은 양을 내야 했던 공납. 이걸 지켜보던 한 사람,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하자. 토지를 가진 사람만 1결당 쌀 12두씩 내게 하는 대동법이 시행된다. 대동법 시행을 위한 김육의 끊임없는 상소. 지금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본인을 쓰려거든 대동법을 시행하시고 아니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쓰지 마십시오. 71세의 우의정, 집 한 칸 없는 청빈한 삶. 신이 만약 죽게 되면 하루아침에 돕는 자가 없어져 대동법이 중도에 폐지될 것이 두렵습니다. 임종 직전 김육의 마지막 상소입니다. 경제학자이자 사회사상가인 헨리 조지도 김육과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1839년 미국에서 태어난 헨리 조지는 사회가 발전하는데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에 의문을 품었다. 모든 문제가 토지 사유제에 따라 소득이 지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 그는 그에 져서 진보와 빈곤을 통해 기존의 세제를 모두 없애고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토지 단일세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땅을 사용할 권리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공공의 몫으로 삼으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주장이었다. 헨리 조지의 시도는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두고두고 영향을 끼치면서 미국의 보이스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2003년 들어선 참여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 이익의 국민 공유였고 종합부동산세는 그 가시적 결과물이었다. 2003년 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제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제재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라고 종부세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40%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가장 먼저 종부세를 개정했다. 그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부세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한편 2011년 9월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최소한 중산층의 소득세율과 같아지도록 세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명 버핏으로 불리는 부의세 논란은 2011년 8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뉴욕타임스의 기관 사설로 인해 촉발되었다. 부자들에 대한 과잉 보호를 멈추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버핏은 부자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것이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세금과 투자가 반비례 관계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워런 버핏은 지난해 나는 693만 달러의 세금을 냈지만 과세 소득의 세율로 따지면 17.4%에 불과하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보다 오히려 낮은 세율이다라면서 주식, 금융상품, 부동산 등으로 자본소득이 많은 부자들에 대해 증세를 촉구했다. 워런 버핏의 발언은 직접 세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김육과 헨리 조지 종부세와 상통한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 국회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린 한국판 버핏세를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한국판 버핏세의 과세 대상자는 3만여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08%이다. 27번째 에피소드, 누렁이를 위하여.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몇 년 전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난 유기견 한 마리. 밥을 챙겨주면서 시작된 유기견과의 인연.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에 무슨 동물이냐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동물이 행복한 나라는 인간도 행복한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동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를 함께 나눠 쓰고 있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동물 보호 운동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지 알 수는 없지만 누렁이를 구할 수 없어 힘들고 슬펐던 어린 시절의 나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다. 2007년 1월 전면 개정, 2010년 5월 일부 개정되어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도 만들어져 동물구조, 유기동물 보호, 동물 관련 정책 감시 등 동물의 권리와 관련하여 전 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는 얼마 전에 S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동물원을 보았는데요. 제목은 이상한 동물원이었어요. 청주 랜드 동물원 이야기인데요. 국내에서 최고,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생동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동물원이에요. 그곳에는 병들고 다 죽어가고 그리고 학대받은 동물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살아나는, 물론 때로는 죽기도 하죠. 그렇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는 마지막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다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는 내내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다큐였어요. 어릴 때 동물원 갈 때마다 생각했죠. 동물들이 불쌍한 것 같다고. 그런데 아마 청주랜드 동물원을 가면 처음으로 행복한 모습을 하는 그런 동물들을 보지 않을까 기대돼요. 한번 가보려고요. 이어지는 다음 에피소드는 눈물의 룰라입니다. 룰라로 인해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2002년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나 취임 후 룰라가 만난 사람들, 하루 1달러로 살아가던 4천만 명의 룰라, 곧이어 월 소득 120헤알 미만의 빈민 350만 명에게 소득의 절반 이상인 70헤알이 지급된다. 2003년 35만 가구, 2006년 1110만 가구, 2010년 1280만 가구. 브라질 인구의 4분의 1이 경험하는 생활보조금. 그러나 생활보조금을 받기 위한 엄격한 전제 조건, 반드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 볼사 파밀리아라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 프로그램,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발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브라질의 빈민들. 마침내 빈민 2천만 명이 중산층으로 도약한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말하는가? 룰라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가지, 가난에 걸었던 희망. 결국 룰라 임기 8년 동안 브라질은 국가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다. 그 룰라 대통령이 2023년 다시 39대 브라질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에도 방문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닮은 점이 참 많았던 대통령이었죠.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인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룰라. 그리고 역시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 그들이 펼치는 정책,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룰라 대통령을 꼽았었죠. 룰라 대통령은 35대 대통령 시절 80%가 넘는 지지율 속에 은퇴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록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에피소드 30번째입니다. 평화의 오아시스. 1948년 대통령 부정선거를 둘러싼 단 6주간의 내전으로 약 2,000명의 자국민 사망.
더 이상 국민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49년 평화헌법 제정. 헌법 12조. 상비 기관으로서의 군대를 금지한다. 국민들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국내 치안과 국경 경비를 위한 시민 경비대를 설치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변 국가들의 내전으로 불안한 국경지대, 거기에 더해지는 미국의 압력. 인접 국가 니카라과의 공산 정권 붕괴를 위해 군사 기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외국 부대 주도는 평화 헌법에 위배된다며 거부합니다. 1983년 영구적, 적극적, 비무장 중립 선언. 코스타리카는 제3국의 전쟁이나 무력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각국 지도자들의 지지가 이어지자 유일하게 지지를 거부하던 미국도 이를 승인한다. 그리고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며 요구. 주변 국가의 평화를 위해 내전 즉각 중단, 무장 감축, 언론의 자유 등이 포함된 평화안 아리아스 플랜을 제시한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 대통령. 결국 1987년 중미 5개국 간의 평화협정이 성사된다. 검이 아니라 쟁기를, 창이 아니라 낫을 원죄주기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간섭하지 말고 중미의 장래는 중미의 손에 맡겨주길 바란다.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 중에서 산체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평화헌법 제정 후 60여 년, 국가 예산의 30%를 교육에 투자,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 4%, 국민의 85%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전 세계 143개국 중 국가별 행복지수 1위, 코스타리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 그 나라가 어떤지 맛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번 꼭 들리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